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인생의 한쪽 문이 열릴 때 다른 한쪽 문은 닫힌다고 합니다. 누구의 인생도 행복으로만 채워지는 일은 없으며 불행은 도처에 잠복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예고 없이 닥치는 좌절의 순간들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위험과 품위를 잃지 않고 견디어낸 사람만이 기쁨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고 말이죠.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남자를 만나? 너는 남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다시 생각해보거라. 이 말은 제가 딸의 결혼을 반대할 때 했던 말인데요. 이때 생각만 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자격이 되는지 생각하곤 합니다. 역시 인생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자신있게 속단하지 말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큰아들 같은 마다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같은 사위에게 인생을 배웠습니다. 사위가 어떻게 큰아들이 될 수 있고 인생을 배웠냐고요? 그 궁금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횡성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현재 덤으로 얻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복받은 사람이죠.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견뎌낼 시간들을 생각하니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었네요. 저는 초등학교 동창인 아내와 일찌감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2만 평의 토지에 처음에는 배추와 옥수수 농사를 지었었죠. 시내의 마트에 출하를 하고 나서 남은 찌꺼기가 아까워 소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 2마리의 소가 지금은 세계의 축사에 300마리나 키우는 갑부소리를 듣고 있는 한우 농가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40여 년을 열심히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저희는 30대 초반인 결혼한 큰딸 부부와 이제 30이 된 아들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80이 된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아내가 고생을 정말 많이 했지요. 부모님을 정성껏 공양하고 두 아이 키우고 이만큼 살림 늘린 것은 모두가 아내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닮아 딸은 어렸을 때부터 야무지고 뚝소리가 났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어머님은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었죠. 효진이가 비록 딸이지만 집안에 장남 노릇을 하겠구나. 딸은 출가외인이라 효진이도 시집가면 남의 집 며느리인데 무슨 장남 노릇을 한다 그러세요? 그리고 효성이가 있잖아요. 그럴 때면 어머님은 그저 허허 두고 보세 이 사람아 하면서 웃으시곤 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머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나이는 그냥 먹는 것이 아님을 자식들이 결혼하고 세월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미리 아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정말 큰딸과 사위가 장남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요. 큰딸은 공부도 제법 잘했는데 도시의 대학을 지원하지 않고 횡성에서 전문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이유는 단지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아마 저의 건강 때문이었을 겁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횡성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둘째 아들은 25살로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딸과는 다르게 커갈수록 말만 번지르르 하는 뺀질이었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는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도 않고 말도 잘 듣는 편이었는데 어찌 커갈수록 그저 노는 것만 좋아하는 철부지라 저의 한숨만 늘어갔었죠. 그래도 사춘기여서 그렇다.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렇다면서 군대를 다녀오면 다를 것이라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아들은 딸과는 다르게 이곳 고향인 횡성이 촌구석이라고 서울권의 대학에 원서를 냈지만 전부 떨어지고 겨우 전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차라리 전문대에서 기술이나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까지 들었었죠. 하지만 아들은 전문대를 졸업하고도 직업도 못 구하고 빈둥거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자기 밥벌이는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 추석에 내려온 아들에게 제가 하소연을 좀 했습니다. 너 괜히 서울에서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여기 내려와서 아빠 일이나 도와주고 한우나 키워봐. 아빠는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여기 내려와서 소똥이나 치우라고 하세요. 저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몇 년만 놔두세요. 하지만 저는 알바라도 해서 네 생활비는 직접 벌어서 쓰라며 매달 보내주던 100만 원의 생활비를 원룸 월세 50만 원만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시골에서는 매달 100만 원이 큰돈이었기에 반만 줄여도 훨씬 부담이 줄었지요. 그러자 아들은 1년만 더 지원을 해달라며 울고불고 매달리더군요.
버릇은 초장에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두 눈 딱 감고 귀도 막아버렸습니다. 사실 아들이 저희에게 막내 자식이었기에 애교 많은 아들 녀석의 응석을 무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어머님은 오히려 딸에게는 넉넉하신데 아들 녀석에게는 좀 냉정하신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편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호통을 치면서 부모 등골만 빼먹느냐고 철 좀 들라고 야단을 치셨죠. 할머니까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자 아들 녀석은 입이 대빠른 나와서는 서울로 폐칸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저는 정말로 원룸비 50만 원만 보내주었지요. 아빠 정말 이러시기에요. 1년만 봐달라고 했잖아요. 돈도 많으시면서 정말 째째하게 이러실 거냐고요. 다 너를 위해서야. 나라고 속이 편하겠냐. 그러니까 얼른 일자리를 구하면 될 것 아니냐. 정 안 되면 고깃집 들어가서 불판이라도 닦으면 될 일이다.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너무 모진 것은 아닌지 내심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자식 농사는 영 꽝이로구나 하는 한숨만 나왔었네요. 그런데 정말로 아들 녀석이 사고를 제대로 치고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다음해 추석에 웬 젊은 처자를 데리고 집에 내려왔더군요. 순간 이 녀석이 사고를 치고 내려왔구나 싶어 정신이 멍이 오지 뭡니까. 아니나 다를까 나이가 이제 26밖에 안 먹은 애송이 아들이 사고를 쳐서 임신 3개월이라는 말에 아내와 저는 그저 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과 딸도 입이 떡 벌어져서는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죠. 먼저 정신을 차린 딸이 아들의 뒤통수를 냅다 후려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덜컥 일부터 저질러. 아랫도리 단속 단단히 하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일은 어머님이었어요. 생전에 손자보다 손녀딸을 더 예뻐하시던 분이 글쎄 사고치고 내려온 아들한테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처자의 배를 가리키며 흐뭇하게 웃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머니가 치매가 왔나 하는 몹쓸 생각까지 들더군요. 이제는 제 며느리가 되었으니 편하게 며느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너 제정신인 게냐? 아니 아가씨는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앞으로 어떡하려고 어린애들이 사고를 치냐고. 이효성 설명해봐. 아빠 요즘은 일찍 결혼해서 안정적인 결혼 생활하는 게 유행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 결혼식도 올려야 하고 살 집도 마련해야 하는데 시내 30평대 아파트로 해주시면 안 돼요? 사고 친 것도 모자라 뻔뻔스러운 아들의 요구에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며느리만 아니었으면 멍석에 말아 먼지 안 나게 두들기고 싶은 심정이었죠.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꽉 쥐고 화를 억누르고 있는데 아내가 며느리에게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더군요.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 걱정이 되어 챙기는 것 같아 보였어요. 순간 아내에게도 지금 밥이 문제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이것 또한 꾹 눌러 참으려 밖으로 나가 머리를 식혔습니다. 등 뒤에서는 어머님이 임산부는 잘 먹어야 한다며 얼른 밥상부터 차리라고 하시더군요. 다들 별일 아닌 듯 며느리의 식사만 챙기는 모습에 그저 제 속만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네요. 그렇게 1시간은 마당의 평상에 앉아 보글보글거리는 속을 달랬던 것 같았어요. 얼마나 속이 탔던지 건강 때문에 끊었던 담배 생각까지 간절했었죠. 지금쯤이면 식사는 다 했을 것 같아 단판을 지으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아들 녀석과 며느리가 식사를 끝냈는지 아내가 갓수확한 포도를 들고 나와 어머님의 입에 넣어주고 있더군요. 이것 좀 먹어봐요. 우리가 직접 키운 건데 아주 맛이 달아요. 어머님도 해보세요. 어때요? 아주 꿀맛이죠? 아내가 포도가 담긴 접시를 며느리 쪽으로 밀어주니 아들은 포도 하나하나 떼어서 며느리의 입에 가득 먹여주었지요. 그 모습에 아내와 딸이 놀라서 바라보았고 어머님은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아무 일도 없는 평온한 대가족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철없는 아들이 며느리를 챙기는 것을 보니 좋아하기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태어나서 막둥이라고 받아먹기만 했지 저렇게 누군가를 챙긴 적이 없던 녀석이었거든요. 어쩌면 며느리가 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주지 않을까 잠깐 헛된 기대도 품어보았지만 설마 하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집 안으로 들어섰네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제는 상황 설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포도를 꿀꺽 삼키고 자신이 모두 설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단 이렇게 갑자기 사고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 효성이 정말 좋아해요.
저희 일찍 결혼해서 자리 잡고 살게 도와주세요. 둘은 고깃집 알바하면서 만났다고 합니다. 제가 용돈 문제로 아들과 다툴 때 고깃집에서 불판이라도 닦아서 용돈을 벌었으라고 했더니만 일은 안 하고 연애질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에휴, 암튼 며느리는 아들보다 1살 연상이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해요. 부모님은 야채 가게를 하셨는데 며느리가 대학교 2학년 때 새벽 시장을 다녀오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요. 며느리 혼자 외동딸이었는데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외삼촌이랑 큰아버지가 대판 붙어서 재산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며느리가 보기에도 친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을 보고 독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네요. 다행히 며느리가 성년이 되었고 이모님이 착하셔서 부모님의 재산에는 그들이 손끝 하나도 대지 못하게 도와주셨다고 하더군요.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살아야 하니까 투잡으로 평일 저녁과 주말에 고깃집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효성 씨를 만났고요. 며느리는 아들이 막내로 자라서 그런지 약간 허세가 있고 철이 없긴 했지만 거짓말은 안 하고 순수해서 좋았답니다. 서로 의지하고 지내다 보니 젊은 혈기에 아이까지 생겼다며 자신은 이 아이와 꼭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독한 사람들에게 많이 시달리다 보니 아들 녀석의 그런 점에 빠져버렸다고 하는데 어린 나이에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하는 측은지심이 들었죠. 말을 들어보니 며느리는 아들보다 생활력도 강하고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게다가 며느리가 아들과 결혼해서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말에 그만 제 마음도 울컥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실수한 건 잘못했으니 자리 잡고 잘 살게 도와달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왕 이렇게 일이 터진 거 며느리를 제가 품어서 끌어안고 살라는 운명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님과 아내의 표정을 보니 벌써 며느리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물며 딸도 며느리의 말에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서는 마음고생이 많았겠다며 다독여주더라고요. 오히려 빨리 가정을 꾸리면 철없는 아들 녀석도 정신을 차리고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를 결혼을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죠.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럼 효성이 이제 가정도 생겼는데 뭐해서 가족을 책임질 거냐?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내려왔겠지. 그러자 며느리가 대신 대답을 했습니다. 효성 씨 여기서 어떤 일이든 배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허락만 해주신다면 여기서 부모님 모시고 함께 살겠습니다. 며느리는 저희 옆에서 시작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고집을 부리자 아들은 자신은 소똥 치우는 일은 하기 싫다고 울상을 지었어요. 아들이 어린애같이 떼를 쓰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요즘은 잘만 하면 농가 수입이 월급쟁이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며 설득을 하더군요. 아마 서울에서도 아들이 변변찮은 직장을 구하지도 못한 것을 알고 있기에 달래는 것 같아 보였죠. 아들은 며느리의 설득에 불만스러운 듯 입을 삐죽거렸지만 며느리가 이제 아기 아빠가 되는 거다. 가정을 꾸리려면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하자 마지못해 알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둘이 하는 모양새를 보니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오히려 아들보다 배짱도 두둑하고 아들을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았죠. 아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사고를 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옆에서 농땡이를 까고 사고를 치는 게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았기에 저도 허락을 했었네요. 그렇게 저는 나이 60의 나이에 당차고 어여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한 1년간은 철이 안 들어서 며느리와 저희는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아들은 축사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원래 소똥 치우는 일을 질색을 했던 녀석이라 쉽게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소똥을 치우는 날이다 하고 예고를 하면 그날은 영락없이 어디론가 농땡이를 까러 가서 코빼기도 안 비쳤죠. 그래도 며느리는 끔찍이 아끼던 녀석이라 제 말은 안 들어도 며느리 말은 잘 들었어요. 며느리는 합가를 하며 살면서 아내와 어머님께 애교도 많고 딸 같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며느리에 비해 철없던 아들은 며느리가 출산하기 전까지 거의 빈둥거리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조금 철이 들었던 사건이 있었죠. 시간은 어느덧 6개월이 흘러 며느리가 첫 손자를 낳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날 출산을 하고 출혈이 엄청 심했습니다. 더군다나 혈액형이 RH형이라 혈액을 제때 구하지 못해 목숨이 위험했었지요. 그때 며느리가 쇼크까지 와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 살아왔을 때 아들은 엄청 충격을 받았나 봐요.
우리 미정이 죽어요. 빨리 살려내라고요. 당신들 내 와이프 잘못되기라도 하면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아들의 얼굴이 하얘져서는 어찌할 줄을 모르고 며느리를 살려달라고 간호사고 의사고 붙잡고 통곡을 하는 바람에 아주 병원이 난리가 났었으니까요. 그 후로는 아주 며느리와 손자의 옆에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서는 한눈을 안 팔더라고요. 그 놀기 좋아하던 성격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사를 오가는 것을 보고서야 좀 나아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아들은 철이 좀 들었는지 저와 사촌을 도와 소통 씌우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긴 장화에 마스크와 토시까지 끼고 완전 무장을 하고 축사 안에 들어섰지만요. 그리고 차츰 축사일도 농사일도 제법 따라다니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맘때쯤 딸의 나이가 30이 되어가고 있을 때라 은근히 딸도 얼른 결혼을 시키고 싶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자식들이 자리를 잡고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딸은 시내의 축협에 다니고 있었는데 때마침 사귀는 남자가 있다며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더군요. 하지만 딸은 정규직이었고 사위는 계약직 말단 직원이었어요. 제 기준에서는 당연히 딸이 우선이었기에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위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반대를 했었어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남자를 만나. 넌 남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다시 생각해보거라. 여보, 그러지 말고 효진이가 택한 사람인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반대를 하세요. 아내는 얼굴이라도 보자면서 설득을 했지만 제가 워낙 강경하게 반대를 하니 그저 한숨만 내쉬더군요. 사위의 집안은 정말 보잘것이 없었어요. 안사도는 남편이 일찍 죽자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불한 작자가 거의 일은 하지 않아 안사돈이 힘들게 식당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니 사위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부터는 당연히 집에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 집안의 귀한 딸을 어떻게 시집을 보내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 마음이란 게 모두 그런 것이니까요. 하지만 한 달 동안 딸이 제발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결정을 해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나중에는 밥도 안 먹고 계속 반대를 하면 가출을 하겠다고 해서 식구들을 기함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큰 딸을 삭발을 해서 방에 묶어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출을 하게 놔둘 수도 없어서 반포기하는 심장으로 어떤 자식인지 면상 좀 보자고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딸이 사위를 데려온다는 주말에 아내는 그래도 따뜻한 밥이라도 먹여서 보낸다고 장을 보러 간다고 했죠. 금방 갈 텐데 무슨 밥이야? 괜한 오지랖 부리지 말고 가만히나 있어. 애비야, 너 내 아들 맞냐? 왜 그렇게 각박하게 굴어? 애미야, 어서 댕겨와. 고기도 좀 넉넉히 사와서 양념에 재고 따뜻하게 한 끼 먹여서 보내라. 옆에서 어머님이 거들고 나서시는 바람에 저는 투덜거리면서 아내를 태우고 시내로 나가 장까지 보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뭔가요? 이날 따뜻한 밥 한 끼로 한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렇게 아내는 장을 봐온 재료로 정성껏 준비를 하고 사윗감을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어 딸이 못마땅한 사윗감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위의 첫인상은 무슨 마당새 마냥 무식하게 힘만 세 보이는 인상이어서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의 인상이 모든 것을 표현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쁜 내 딸을 주기에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만 강해졌었지요. 그런데 사위는 말하는 것이 생긴 것하고는 영 딴판이었어요. 마치 유순한 소처럼 자상한 성격에 조근조근한 말투, 덩치에 안 맞게 상당히 부드러운 태도였습니다. 딸이 우리에게 사위를 소개시켜주자 아내는 식사부터 하자면서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함께 식사를 시작하는데 사위는 맛있게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밥상은 처음이라며 그 얼굴에 아이 같은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요. 그러더니 밥 한 그릇을 뚝딱 하고는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는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과 아내는 마음에 쏙 들었는지 여은신 많이 먹으라며 고기 반찬을 아예 사위 앞으로 밀어주기까지 했답니다. 그 순수한 모습에 저도 왠지 마음이 조금 누그러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요. 원래 선한 사람에게는 당할 재간이 없는 법이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위가 그러더군요. 아버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다 압니다. 여러 가지로 따님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지만 효진 씨랑 정말 잘 살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부모님처럼 생각하며 살 테니까
염치 없지만 이쁘게 좀 봐주십시오. 처음에 인사 와서는 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 하지만 살다 보면 생각처럼 흘러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네. 결혼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테니 오늘은 그만 돌아가 보게나. 제가 결혼 허락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니게 말을 하니 사위는 쓸쓸한 표정으로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딸은 어지간히 화가 났는지 사위를 바래다 주고 돌아와서는 꼭 그렇게 매정하게 해야 했냐며 울면서 따지더군요. 그 마음 약한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 자기 방으로 휙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애지중지하는 딸이 남자나 때문에 저에게 절이 대하는 것이 너무 섭섭했어요. 자식 키워놔봤자 다 소용없다는 말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죠. 그때 어머님이 또 한 말씀 넌지시 하시더군요. 애비야, 내가 보기엔 우리 효진이 짝으로 딱이다. 저만한 인물 없으니 나 믿고 효진이 결혼시켜라. 솔직히 이때도 어머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더니 해안이 많이 떨어지셨구나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반대 입장을 내세우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제가 부모인 노모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어머님 말씀이 틀리신 적이 없었기에 결국은 제가 고집을 잡고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말을 잘 들어서 착한 며느리를 얻었으니 이번에도 어머님의 선택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는 며느리에 이어 맞사위까지 얻게 되었죠. 그 당시 사위는 직장 생활도 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월급 받으면 대부분 사돈댁에 생활비를 보태주었기 때문에 벌어놓은 것이 별로 없었어요. 당연히 사정이 안 좋았던 사돈댁도 결혼자금을 보태줄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딸과 사위를 데리고 살겠다고 했을 때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의 꼼수였는데요.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딸이 저희 옆에서 신혼살림을 차리라고 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시내에 따로 살림을 내주면 사위가 사돈댁만 챙길 거란 생각도 했었고 딸이 시집살이를 할까봐 내 딸 귀한 생각만 한 거였습니다. 저의 결정에 아내는 상관없다고 했고 사위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하더군요. 결혼하면 열심히 모아서 얼른 독립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다만 딸만 저의 속셈을 알아챘는지 뾰루퉁해서는 한 소리 하더군요. 아빠, 시내에 아파트 한 채 얻어줄 능력 되시잖아요. 서로 불편하게 집에다 신혼살림을 차리라고 하세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니시죠? 그래, 내가 데리고 살면서 지켜보려고 그런다. 왜? 내 딸 인생이 걸린 건데 그 정도 검증은 해야 할 것 아니냐. 남자는 연애할 때는 모르는 법이다. 겪어봐야 하는 법이지. 딸은 뭐라고 궁시렁거렸지만 겨우 허락을 받은 터에 제가 결혼을 엎을까봐 불만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희 집은 시골집이긴 했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몇 년 전에 증축도 했고 집 옆에 공터도 있었어요. 아들이 본체에 살림을 차렸으니 옆 공터에 이동주택을 들여 딸의 살림집을 차려주었습니다. 아내는 딸을 데리고 시내로 나가 함께 가구와 가전을 골라 살림자리를 채워넣었죠. 그리고 결혼식을 마친 후에 둘은 그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걱정과는 다르게 둘은 저희와 함께 살면서 알콩달콩 서로 위해주며 열심히 맞벌이를 하며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사위는 보기와는 다르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내였습니다. 아침이면 둘 다 바쁜 출근길이었는데도 사위는 새벽같이 일어나 제가 소사려주는 일을 도와주고 출근을 했어요. 이때까지도 아들 녀석은 아침잠이 많아서 늦게 일어나는 일이 많았거든요. 딸은 아내와 며느리가 아침 준비하는 일을 도와주고 둘은 아침밥을 겨우 몇 숟가락 뜨고 출근을 서둘렀죠. 주말이면 한창 신혼 때이니 나가서 영화라도 보고 오거나 데이트를 하라고 해도 축사일이나 농사일을 도우면서 보냈습니다. 저야 항상 일손이 딸려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는 터라 딸과 사위가 도와주니 훨씬 힘이 나고 도움이 많이 되었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아들도 많이 본받는 것 같고 사위가 큰형같이 잘 챙겨주니 둘은 형제같이 잘 지냈습니다. 아내 또한 허리 한번 필 틈이 없었는데 사위가 들어오고 나서 한결 편해졌다며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입이 마르게 사위를 칭찬을 하며 저를 놀려댔습니다.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둘이네요. 며느리도 잘 들어왔는데 맞사위까지. 아유, 당신이 끝까지 반대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게다가 저녁이면 어머님의 안마까지 해드리고 있는 터라 집안의 큰 사위 노릇을 단단히 하고 있었죠. 하지만 사위의 계부가 문제였습니다. 상견례나 결혼식 때에도 별말을 안 하던 사람이 결혼하고 3개월쯤 되었을 때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그날은 바쁜 아내를 대신해서 딸과 사위, 아들 며느리가 모두 장을 보러 간다고 시내에 나가고 없을 때였어요. 계부는 매일 술을 퍼마시며 할 일 없이 지낸다고 하더니 얼굴은 술에 찌들어 거무죽죽하더군요. 안사돈은 오기 싫은데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온 것 같아 보였죠. 그래도 찾아온 사돈들을 밖에 서 있게 할 수 없어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내가 내온 차와 과일상을 앞에 두고 앉자마자 계부가 대뜸 돈 이야기부터 꺼내더군요. 잘 아시겠지만 내가 몸이 시원찮아서 힘든 일을 못합니다. 그래도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생활비를 보내줘서 그걸로 생활했는데 이제는 결혼했다고 생활비도 뚝 끊어버리지 뭡니까? 그러니까 계부의 말인즉 사위가 결혼 후에 생활비를 끊어서 생활하기가 어려우니 생활비를 보내달라는 말을 하러 온 겁니다. 자식이 부모 공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며느리까지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니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받아야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안사돈도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무슨 한 달에 100만 원씩이나 달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부의 나이가 50대 중반밖에 안 되었기에 더더욱 이해가 안 갔죠. 안사돈과 계부가 일을 하면 생활비 정도는 실컷 벌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저희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딸과 사위하고 의논을 해보라고 했죠. 저희가 끼어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이들이 거부했으니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닙니까? 부자하니 우리 아들을 데려다가 데릴 사이로 부려먹고 계신 듯한데 그럼 우리 생활비를 사돈댁에서 주시하는 것 아닙니까? 계부의 어이없는 요구에 저는 화를 눌러 참고 그래도 아이들과 상의할 일이라며 한 번 더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계부는 들어오면서 보니 축사가 어마어마하다면서 이만한 규모이면 재산가 소리를 듣고 살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고작 100만 원 가지고 째째하게 굴 거냐고 오히려 저를 구두쇠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를 데릴 사위로 데려갔으니 1억만 주면 생활비 이야기는 다신 꺼내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위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값을 매겨 1억을 달라고 하는 건지 정말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성질 같아서는 사돈이고 뭐고 확 들이대고 싶었지만 일단 아이들 들어오면 잘 이야기해보겠다며 일단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부는 눈을 치켜 올리며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듣겠다며 고집을 피우더군요. 아내와 제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장을 보러 나갔던 딸과 사위가 돌아왔어요. 잔뜩 사들고 온 물건들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사돈들이 와 있는 것을 본 두 사람 얼굴이 잔뜩 찌푸려졌습니다. 놀란 딸은 어린 조카를 안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부터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사위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짐을 마당에 내려놓고 계부에게 다가와서는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어요. 그리고는 계부와 안사돈을 끌고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계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계부가 사위의 팔을 휙하니 뿌리치고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눈치가 빠른 딸은 그 모든 것을 핸드폰 영상에 담기 시작하더군요. 너를 키워준 부모는 생활비도 끊겨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는 여기서 호강하면서 잘 살고 있는 거냐? 당장 우리 생활비 내놔. 며느리가 들어와서 맞벌이를 하면 더 많은 생활비를 줘야지. 아예 끊어버려? 사돈들이 주지 말라고 시키던? 그게 아니잖아요. 결혼할 때 저도 이제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겼으니까 생활비는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결혼할 때 가진 것도 없이 빈몸으로 들어와 살았습니다. 저도 열심히 모아서 독립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위는 어차피 생활비를 보내드려도 계부가 술값으로 다 날리고 있는데 더 이상은 못 보내드린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소리에 계부가 키워준 공은 없는 거냐고 천하의 불효자식이라고 막말을 내대더군요. 안사돈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부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제발 그만하고 돌아가자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계부가 안사돈을 기껏 데려왔더니 도움도 안 된다며 확 밀어버렸어요. 힘없는 안사돈이 힘없이 마당에 넘어지자 딸과 아내가 놀라서 안사돈을 부추겼습니다. 그 모습에 사위의 눈이 휙 돌아갔나 봅니다. 다짜고짜 계부를 째려보면서 지지 않고 되받아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계부가 한 일이 뭐가 있냐. 자신은 계부한테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계부가 매일 술만 먹고 어머니만 고생시키지 않았냐 하면서 따지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동안 쌓인 것이 많아 보였어요. 사위의 얼굴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상처 입은 표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심하게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이상할 정도였죠. 그러자 계부가 어디서 부모에게 대두냐며 사위의 얼굴에 손을 대더군요. 아니, 이 사람이 보자 하니까 왜 때려요?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때리냐고요? 귓말할 것 없고 당장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요. 계부는 흥분한 듯 부모 알기를 개똥으로 안다며 대신 저희 보고 1억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마당에 있는 장을 봐온 것들을 집어던지면서 화풀이를 해대더군요. 안방에서 듣다가 노하신 어머님이 나오셔서 큰 소리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어디서 부모 같지도 않은 것들이 대접받겠다고 허튼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제 당신들 아들 아니고 우리 집 식구이니 당장 꺼지세요. 그러자 계부는 더욱 흥분해서는 어머님에게 다치고 싶지 않으면 끼어들지 말라고 막말까지 하는 겁니다. 어머님한테까지 서슴없이 막말을 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받아져 있는 지하수 물을 계부에게 냅다 부어버리며 경찰을 부르기 전에 당장 꺼지라고 계부를 대문 밖으로 밀어냈지요. 물벼락을 맞은 계부는 혼비백산에서는 정신나간 집안이라며 악을 쓰며 쫓겨났습니다. 그때서야 한쪽에 겁이 나서 웅크리고 있던 안사돈이 엉거주춤 일어나서는 그저 죄송하다며 몇 번씩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사위에게도 미안하다며 울면서 따라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사위가 그동안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겠더군요. 이날 잠시 동안 저런 막대먹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한 딸에 대한 원망도 잠깐 해보았었어요. 하지만 이게 어디 사위의 잘못이겠나 싶어서 간신히 화를 억눌러야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자 사위는 정말 죄송하다며 면목이 없다고 대신 사과를 하더군요. 딸은 안쓰러워서 사위의 빨갛게 부어오른 얼굴을 만지며 안 아프냐고 울먹였고 아내는 연고를 꺼내와 생채기가 난 사위의 얼굴에 발라주면서 다독거려 주었습니다. 그동안 맘고생 많았네. 자네가 선택한 환경도 아닌데 왜 자네가 자꾸 미안하다고 하는 건가? 괜찮아. 아내의 말에도 사위는 계속 죄송하다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터져서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으려나 하고 축사로 들어가 소똥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우리를 반 정도 치웠을 때 사위가 허름한 옷과 장화를 신고 저희 옆에서 묵묵히 소똥을 치우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차라리 일을 하다 보면 잡념도 사라지니까 그대로 다 치울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버려 두었던 것 같네요. 같이 살면서 지켜보니 사위는 참 우직하고 성실한 사내였어요. 솔직히 철없는 제 아들 녀석보다 사위가 생각이 더 깊었어요. 둘이 묵묵히 한우리의 소똥을 말끔히 치웠을 때 제가 계부가 쉽게 물러날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저의 무릎에 사위는 한숨을 쉬며 대답하더군요. 솔직히 어머니가 계부와 헤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결단을 못 내리고 계세요. 아마 계부가 해코지를 할까봐 겁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위는 어머니가 선택한 사람이니 계부의 문제는 어머니의 뜻에 맡겨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자꾸 괴롭히면 부모와 인연을 끊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기에 다소 놀라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는다고 하는 게 쉽사리 되는 일이 아닌 줄 알기에 마음이 많이 답답해 오더군요. 그날 저녁은 아내가 사위를 달래줄 술안주를 만들고 며느리가 막걸리도 몇 병 꺼내어 와서 가족들은 주거니 받거니 오랜만에 막걸리에 취해갔습니다. 사위는 취중진담이라고 막걸리에 취하니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속마음까지 주저리 꺼내 보이더군요. 아들은 매형도 취하니까 귀엽다며 킥킥대고 웃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사랑을 못 받고 커서요. 보잘것없는 저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일까지 너무 죄송해요. 전 여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따뜻해요. 어머 자기야, 자기 너무 취했나 보다. 이만 들어가서 자자. 아빠 죄송해요. 데리고 들어가서 재울게요. 딸은 취해서 주정을 부리는 건지 애교를 부리는 건지 모르는 사위를 잠이나 자자며 어르고 달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가 부모 복이 없어서 참 가엾게 큰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사람 하나는 진실된 것 같으니 우리가 아들같이 품어주면 될 일이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솔직히 저는 속으로 사위가 어떻게 친자식이랑 같을 수가 있겠냐고 생각했었네요. 그날 이후로 물벼락을 맞은 계부는 딸과 사위가 일하고 있는 축협으로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횡포를 부려서 경찰서까지 끌려갔다고 해요.
참다 못한 사위가 딸이 핸드폰으로 담은 증거들을 제출하며 접근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계부는 찾아오지도 못하고 전화로만 막말을 퍼부었다고 하네요. 사위는 안사돈이 걱정이 되어 따로 만나 이혼할 것을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결심을 한 안사돈은 어느 날 저희를 찾아왔어요. 저번 일부터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애미라고 있는 것이 자식한테 짐만 되는 신세이고 사돈들 보기도 며느리 보기도 창피하네요. 그 인간이 예전엔 저렇게까진 아니었는데 작년부터 뻘짓을 하고 다닌 모양이에요. 안사돈은 계부가 처음에는 아들에게도 잘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런 인간이었는지 일도 안 다니고 술을 퍼먹고 다니기 시작하더니 작년부터는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매달려도 보고 빌어도 받지만 막무가내로 횡포만 늘어갔다고요. 그래서 아들한테는 말은 안 했지만 이혼 이야기도 몇 번 꺼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어림도 없다면서 윽박질러 무서워서 못하고 있었는데 사위가 설득을 해서 용기를 냈다고 했어요. 사위가 시킨 대로 증거를 모으고 있으니 조만간에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이라도 한다고 했지요. 아내는 그런 안사돈의 두 손을 잡고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잘한 선택이라 했어요. 아직 젊은 나이니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야 사위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것 같다고 했죠. 그러자 안사돈이 일이 잘 마무리되면 울릉도로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곳이 예전에 돌아가신 친정엄마 고향이었다고요. 그곳에서 나물만 채취하면서 살아도 먹고 살기는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먹먹한지 사위를 잘 부탁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 영철이 부탁드리려고 온 거예요. 마음고생 많이 한 아이예요. 조금만 마음 써주시면 아마 자식처럼 효도하면서 며느리랑 잘 살 겁니다.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귀한 따님 우리 영철이랑 맺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이날 안사돈은 사위를 잘 부탁한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사위에게 이야기를 전하니 안사돈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하네요. 사위의 얼굴이 참 쓸쓸해 보여서 안쓰러웠습니다. 몇 달 후 안사돈은 정말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물론 사위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뛰어다녔지요. 그리고 힘든 시간이 지나고 울릉도로 내려가게 되었다고 한 번 더 찾아왔었지요. 그날 아내와 저는 가진 것 없는 안사돈이 걱정되어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소를 넘기고 받은 수표가 있어 다행이었죠. 저희가 울릉도에 가서 당분간 지낼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하자 안사돈은 기겁을 하면서 괜찮다고 거절을 하셨어요. 소송하는 것도 딸과 사위가 변호사 비용이며 발품 파는데 전부 비용을 주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비상금은 있어야지 않겠어요. 저희도 이거 받고 가셔야 마음이 편할 것 같네요. 부디 가셔서 건강하시고 연락도 자주 보내세요. 그리고는 자꾸 거절을 하는 안사돈의 주머니에 꾸역꾸역 넣어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이 일 또한 알게 된 사위가 고맙다며 펑펑 우는 바람에 또다시 마음만 먹먹해 왔었지요. 덩치는 곤만한 사위는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심성이 너무 착해서 그런 거겠지요. 안사돈이 무사히 울릉도로 떠난 뒤 사위는 가축 인공수정사 자격증을 딴다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소가 많다 보니 제가 직접 할 때에도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부쩍 힘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때는 실패해서 전문인을 불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것을 지켜본 사위가 집안에 수정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사위는 생각이 참 깊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꾸준히 관리해 오던 신장에 이상이 생겼는지 혈압도 조절이 안 되고 자꾸 늘어지고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이었어요. 아내와 병원을 찾았는데 다낭성 신종이 진행된 지 10여 년이 되어가니 차츰 신부전증이 오는 거라고 하더군요. 더 심해지면 이제 투석과 신장이식밖에 방법이 없다고요. 알고는 있었던 내용들이지만 다시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 오면서 이제 60인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았지요. 병원에서는 약값이 비싸긴 하지만 효과는 있을 거라며 새로운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참지 못하고 진료실을 나오자마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당신 이제 어떻게 해요? 점점 힘들어지고 아프다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아왔는지 내가 다 아는데. 당신한테 제일 미안하지.
너무 울지 마. 다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 아니던가. 남들보다 조금 일찍 갈 뿐이지. 다만 어머님 가실 때까지 버텨야 하는데 그게 걱정이네. 흐느껴 오는 아내를 달래면서 어머님한테는 내색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50대 초반에 다낭성 신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었어요. 원인이 염색체 이상의 유전병이랍니다. 아버님도 70이 넘으셔서 간으로 먼저 이상이 보이면서 다낭성 신종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었죠. 끝내는 투병을 하시다가 연세가 있으셔서 간 이식도 못하고 돌아가셨지만요. 그런데 저도 50대 초반에 고혈압에 자꾸 옆구리가 아파서 건강검진을 하고 알게 되었어요. 이 병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정기적으로 지켜보다가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때는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가의 비용임에도 딸과 아들의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아니라고 해서 얼마나 안심을 했는지 몰라요. 이때부터 식단 관리도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했는데 그러려면 일을 줄여야 했기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큰딸은 도시로 나가지 않고 제 옆을 지키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점점 몸의 상태가 나빠질 테니 더 이상은 과도한 일을 하면 안 되었는데 축사의 일을 아들이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직까지도 축사일이나 농사일이 서툴러서 제가 없으면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자식들만 따로 불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은 언제까지나 든든히 버텨줄 것만 같았던 제가 일을 줄이고 밭일이나 하면서 노후를 보내겠다고 하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전부터 딸은 저의 건강을 걱정을 많이 했기에 바로 눈치를 챈 것 같았죠. 딸은 입을 벙긋거리다 한참 있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아빠, 축사일 이 사람이 해보면 안 돼요? 효성에도 지은이가 도와주고 있으니 이제는 일이 제법 손에 익었잖아요. 저희가 물려받아서 해볼게요. 딸의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반대를 했어요. 그때 모든 상황을 듣고만 있던 사위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일단 사위와 아들이 사촌인 지훈이와 축사일을 해보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지금까지 축사일에 적응을 못하니 축사일을 도와주면서 송화버섯 재배를 해보는 것도 고소득을 올리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농산업학과를 나온 사위는 요즘은 버섯 재배도 스마트팜으로 재배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고 했죠. 성공만 하면 직거래하는 곳이 많아 판매는 걱정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조곤조곤 설득을 하니 어찌 된 일인지 아들이 귀를 쫑긋하고 호기심을 보이더군요. 아마 이 꽤 많은 녀석은 고소득에다 쾌적한 환경이라는 말에 미끼를 문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든든한 사위를 믿고 자식들을 밀어주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칠 뒤 사위는 축협에 사직서를 내고 본격적으로 축사일을 배우게 되었어요. 또 틈틈이 가축 인공수정사 공부까지 열심히 하고 있었죠. 사실 저도 막상 몇십 년 해온 축사를 정리하자고 했을 때는 몹시 서운했었어요. 이 점 또한 사위에게 신세를 진 것 같아 미안하기만 했었네요. 아무튼 자식들이 다 함께 해보겠다고 하니 든든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저의 병세가 자꾸 악화되면 아내의 곁에 자식들이 한 집에 살면서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 같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사위는 어렵다는 인공수정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울릉도로 가신 안사도는 봄이 되면 부직갱이 나물과 명이나물을 보내주셨답니다. 그리고 덕분에 울릉도에서 잘 정착을 하고 마음 편한 날들을 지내고 있다는 흐뭇한 소식도 전해왔지요. 아유, 이렇게 싱싱한 나물을 힘드셨을 텐데, 아유. 모두가 아버님, 어머님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엄마가 언제 한번 가족들 모두 울릉도로 함께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맛있는 울릉도 밥상을 대접하고 싶으시다고요. 아내와 저는 사위가 전하는 말에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뭐 별거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흐뭇한 일인 것을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3년간 이어졌어요. 애송이 사고 뭉치였던 아들은 사위가 큰형처럼 이끌어주니 어느새 제법 어른 티가 났습니다. 그 사이에 조카를 너무나 이뻐하던 딸은 모두의 바램대로 임신을 하게 되어서 집안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서 생긴 행복이었음을 저와 아내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의 몸은 이제 매일 먹는 약으로는 효과가 없어진 지 꽤 되었답니다.
장기의 기능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이미 빈혈과 피로감, 식욕 부진은 물론이고 구토 증세도 있어 식사를 거의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부종이 생겨 호흡곤란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가족들도 모두 눈치를 채고 있던 상황이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어머님은 아버님을 이미 이 질병으로 보낸 아픈 기억 때문에 저도 고통스럽게 살다 갈까봐 몹시 애통해 하셨어요. 아이고, 닮을 것이 없어서 그런 몹쓸 병을 닮아서는 내 아들 불쌍해서 어쩌노. 애비야, 내 거 주마.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차라리 내 걸 주마, 응? 자식에게 무엇인데 못 주겠냐고 어머님은 자신의 신장을 가져가라고 저를 붙잡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어머님 살아생전에 불효를 하는 것 같아 그저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죠. 딸은 임신 막달이어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저 때문에 매일 울어서 울보가 태어나면 어쩌냐고 제가 어르고 달래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를 한 번 잃을 뻔했던 악몽이 있었기에 저의 병이 깊어지니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은 부모가 되고서도 마음이 여려서 탈이었습니다. 일을 안 하고 쉬어도 병의 진행은 속절없이 단계별로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 요독증이 심해지니 몸의 부종 때문에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아 할 수 없이 투석을 받기 위해 투석 혈관 접근로 수술부터 받았어요. 투석 환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들도 들어봐서 아시죠? 투석은 일주일에 3회 정도 받았는데 한 번 받을 때 4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가장 힘든 일은 투석을 받기 시작하면 물도 마음껏 못 먹었고 투석 받은 날은 축 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액 투석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명이 몇 년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 몇 년 후에는 나이 때문에 이식도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증자가 있으면 지금 신장 이식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저와 맞는 신장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있다고 해도 제 차례가 돌아오려면 5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식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어. 너희들 이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으니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이식을 받겠냐.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갈 생각이다. 그러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하지만 가족들의 생각은 저와는 달랐나 봅니다. 저 몰래 가족들이 모두 신장 이식 상담을 받으러 간 것이었죠. 자식들은 모두 아내의 혈액형과 같았고 저와 혈액형이 같은 사람은 어머님과 사위였어요. 어머님은 자신의 것을 가져가라고 하셨지만 이미 연세가 많으셔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자신이 건강하니 잘 될 거라고 설득을 해왔습니다. 혈액형만 같다고 이식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림프구 교차 반응 검사를 해보자고 설득을 하더군요. 저는 딸이 곧 출산을 하는데 혹시나 사위가 잘못되면 어쩌나 싶어 저 살자고 자식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 만큼 살았으니 투석으로 몇 년 버티다가 미련 없이 가겠다고 계속 버텼지요. 그러는 동안 딸은 예쁜 공주님을 무사히 출산을 했지요. 몇 년 전에 며느리가 출산할 때 생사가 오갔던 일이 생각이 나서 온 가족이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손자의 손녀딸까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신장 투석을 시작하면서 저의 건강이 악화되자 저도 물론 투석을 받고 몸이 정상이 아니니 무척 힘이 들었지만 병원에 따라다니고 식단 관리를 해주는 아내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 옆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해서 개인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점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늙음하게 아내에게는 그동안 고생한 대가를 충분히 보답해주고 아껴주면서 살다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아내에게 짐만 되고 있기에 그 점이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안함에 오랜만에 아내 이름을 불러보며 마음을 전했지요. 수기 씨, 정말 미안하네. 젊었을 때는 없는 살림에 시부모님 모시고 자식들 키우랴 살림 늘리랴 고생이 많았는데 지금은 나 때문에 우리 수기 씨가 고생을 하고 있으니 내가 면목이 없어. 부부가 다 그러면서 사는 거죠. 당신은 내가 아프면 이렇게 안 해줄 거예요? 그러지 말고 사위가 준다는 신장이식 받으면 안 되겠어요? 아내는 못내 아쉬운 듯 다시 한번 사위의 신장이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장 투석만 잘 받으면 어느 정도는 정상을 유지하면서 손주들의 재롱을 보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더군요. 투석을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무렵 투석을 받는데 투석 접근로에 잘 느껴지던 혈류가 잘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붉은 염증성 병변이 나타나고 통증이 느껴지면서 투석점 경로가 막혀버린 겁니다. 투석을 받지 못하면 몸에 쇼크가 오는 상황이라 응급수술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는 저도 정말이지 절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서 무엇 하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보다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가족들의 심정은 더욱 고통스러웠나 봅니다. 저는 그동안 저만 이렇게 살다 가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란 것을 알게 되었지요. 아빠 이렇게 가족들 가슴 졸이게 만드실 거예요? 제발요. 자기야, 우리 아빠 좀 살려주라. 아버님이 부족한 저를 품어주셨듯 저도 아버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께도 이미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랑 수술 받으시고 건강해져서 울릉도 여행 함께 가요. 또 한 번 사위와 가족들의 설득에 저는 아무런 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흔치는 않지만 언제 또 투석 접근로가 막힐지 모를 일이라고 걱정을 했어요. 제가 그런 특이 체질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망설이는 제게 사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2개의 콩팥을 준 것은 고난에 처한 이들보다 여분의 삶을 누리고 있으며 가슴속에 늘 베품과 나눔의 마음을 간직하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 가족 간이라 해도 내어주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기꺼이 내어주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줄탁 동시의 순간에 가족 간의 사랑은 빛을 발하는 것이랍니다. 60평생을 살아온 저보다 훨씬 더 철이 든 것 같은 사위의 말에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려야 했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아내와 고민을 하고 힘겨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위와 함께 이식에 필요한 공여 조건 검사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예측한 대로 사위의 신장은 저에게 이식할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요. 그리고 가족들의 희망과 걱정 속에서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울릉도에 계신 안사돈도 먼 길을 마다 않고 오셔서 사위의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안사돈은 저의 죄송하다는 말에 모두 괜찮을 거라는 말로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에 사위가 저를 찾아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님, 제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님만 잘 견뎌내시면 되세요. 아버님은 새 삶을 살아가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내일 웃는 얼굴로 만나요. 사위의 따뜻한 말에 저는 그저 두 손을 꼭 잡아주며 고개만 끄덕였었지요. 곁을 지키고 있던 아내와 딸만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저와 사위의 얼굴을 울먹이며 바라보았습니다. 다 잘 될 거야. 고맙네. 고마워. 딸과 아내는 사위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며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와락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밤이 지나고 새벽 첫 수술 타임에 저희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쉴 새 없이 기도를 올렸어요. 평생 살면서 찾지도 않았던 하느님 부처님부터 없을지도 모르는 신까지 찾아가며 부탁을 했죠. 제발 한쪽 생명을 가져가시려거든 저를 데려가 달라고요. 아직 살 날이 창창한 우리 사위는 털끝 하나 건들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사위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승이 가서 염라대왕이던 옥황상제이던 가만두지 않겠다고 기도까지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의 기억도 안 나는 캄캄한 터널의 문을 지나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동안에 사위 또한 메스꺼움과 두통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위의 신장은 저에게 너무나도 잘 맞아 예후가 좋았습니다. 사위 또한 며칠 지나서 크게 고통도 없었고 조금씩 걸어다니면서 회복하고 있다는 말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수술 후 2일 정도는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사위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아파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넘기고 일반실로 내려와서 매일 신장 수치와 소변량 체크도 무난하게 나왔어요. 감염이 변수였기에 면역 억제제를 투여받으며 음식도 멸균 제품으로만 관리를 했습니다.
사위가 나누어준 소중한 생명이었기에 힘든 과정이었지만 아내는 물론 가족들의 도움으로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이렇게 다시 활기찬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인생의 한쪽 문이 열릴 때 다른 한쪽 문은 닫힌다고 합니다. 누구의 인생도 행복으로만 채워지는 일은 없으며 불행은 도처에 잠복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예고 없이 닥치는 좌절의 순간들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위험과 품위를 잃지 않고 견디어낸 사람만이 기쁨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과연 이러한 자격이 되는지 생각하곤 합니다. 저의 인생에 이런 따뜻한 삶의 일부분이 남아있으리라고 짐작도 못하고 살았는데 마음 따뜻한 사위를 만나 인생을 배웠습니다. 지금 사위는 훨씬 날렵하고 가벼워진 몸으로 집안 곳곳을 누비며 다닙니다. 그것이 저의 덕분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유, 아버님 덕분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참 처음 봤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사위의 환한 웃음에 저도 그저 허허하고 웃음으로 답을 합니다. 사위 덕에 어렵게 얻은 인생이니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값지게 살다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가야겠지요. 그동안 하늘이 무너질 듯 폭우가 내리더니 벌써 고추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처서가 다가왔네요. 대문 밖에서 아기자기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니 손주 녀석들이 물놀이하고 돌아오는 것 같네요. 하루 종일 시달렸을 아내와 며느리를 위해 얼른 나가서 이쁜 손주들하고 놀아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는 부디 평안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